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84페이지죠) 거기 13번부터 하면 맞죠? 어우, 너무 세. 거기 원가 방식에서 문제가 이론 문제가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수익 방식은 어쩔 수 없이 계산 문제가 아마 2문제 정도로 보통 나올 겁니다. 수익 방식, 거기 보자면은 방식에서 보통 한 3개 아니면 4개 나올 건데 4개 나온다면 아마 2문제가 산수 문제 나오지 않을까. 3개 나온다면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그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좀 확인합시다.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것이 바로 원가 방식, 원가법 했었죠? 기억나신 거죠? 기억 안 나세요? 해봅시다. 그래서 원가 방식은 맨 처음에는 첫 번째는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 복선 가격 구하는 거죠. 복선 가격. 그래서 다시 만들 때 비용이 얼마입니까? 원가 방식은 복선 가격을 구하는데 복선 가격은 제조 원가, 요 놈에서 빼기 감가 누계액이요. 또는 감가액, 감가 누계액. 일단 요렇게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는 이제 먼저 보실 것은 첫 번째가 제조 원가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감가에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거,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요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두 개를 빼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감가 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가 수정하고 감가 삼각 두 개 구별한 문제.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게 세 번째. 이론 문제는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요 셋 중에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나온다면 요걸 내겠죠. 복선가격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수학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예요. 단순하게 왔다 갔다 좀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럼 하나씩 정리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거기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맨 처음에 의미가 있었죠. 제조원가는 맨 처음에가 기준 시점 와야지 신축 시점, 건축 시점 오면 안 된다는 얘기. 기억나신 거죠? 여기는 반드시 기준 시점이요. 그 다음 기준 시점 와야 되는데 대부분 신축 시점 아니면 건축 시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반드시 언제든 신규로 새로이 만들 때. 그래서 제도라 해서 중고품 아니라 원시적으로 다시 만들 때. 신규, 그 다음에 새로이 원시적 다시 만들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든지 가격은 항상 최유효상을 전제로 합니다. 임료는 최유효상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가격은 항상 최유효상을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이걸 기본서에서는 적정 가격의 총화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제든지 도급 가격. 자기가 건설하도 남한테 돈 줘서 만든 것은 도급 가격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가자면은 표준 발생원가지 실제 발생원가가 아니라 표준 발생원가. 그러니까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중심이 아니라 안 나가도 나간 것처럼. 그래서 표준 발생원가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실제 발생원가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표준 발생원가. 그래서 여기 아직 요 지면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넷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는 방법은요. 그래서 그 구하는 방법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복조원가가 있었고 대치원가. 그래서 복조란 말은 똑같이 만나면 되죠. 그래서 복조원가 아니면 또는 복성원가. 우리 복조란 말하고 복성이란 말 같은 말이죠. 또는 복제. 그러니까 완벽히 똑같이 만드는 거. 복조원가, 복제원가, 복성원가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 나올 때는 언제든 항상 중요한 키워드가 동일한 자재, 유사한 자재란 말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신건물용, 신규 건물용. 그 다음에 여기는 물리적 측면. 새 건물 할 때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대치원가. 대치란 말 있고 또는 대체란 말요. 대치원가, 대체원가 두 개 다 똑같은 말입니다. 리플레이스먼트요. 같은 얘기.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드는 게 바로 대치입니다. 그래서 이 같으면은 요거 나온다면 전부 다 자재가 아니라 효용이란 말 나오죠. 효용이 어쩌고 기능이 어쩌고 효용이란 얘기. 그럼 여기는 신규 건물이 아니라 좀 오래된 건물, 구건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용성 측면. 일단 요렇게요. 여기까지만. 요 두 가지만 정리하세요. 요렇게만요. 그 다음에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 있고 간접법이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것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감가에 대한 얘기요. 그래서 감가에 대한 얘기는 맨 첫 번째 감가 원인,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가 감가 요인이요. 그래서 감가 요인에는 종류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거 지난주에 했던 얘기 전부 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첫 번째가 기술적 측면이요. 여기는 또 종류 두 가지가 있었죠. 물리적이 있었고 기능적이 있었죠. 감가 요인에 가면은 첫 번째는 물리적 감가요. 그러고 보니까 물리적 감가라면 항상 뭐하고 관계됩니까? 시간하고 아주 밀접하죠. 오래되면은 나오는 거. 닳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진 건 전부 다 물리적 감가. 화장이 안 먹는 게 물리적 감가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아, 시험에서는 화장 안 먹는 소리 안 나와요. 그건 제가 드리는 말이고. 그러니까 새 거냐 헌 거냐 그거는 전부 다 물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기능적. 여기 물리적이란 말은 새 거 헌 거 그런 것 같다면 두 번째 기능적이란 말은 이거는 새 거 헌 거가 아니라 제대로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 여기는 시간이 아니라 주로 시간은 좀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설비 구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투입 요소 비율이 잘 맞다든지요. 그래서 설계 또는 설비 이런 얘기들요. 과대 설비 초과 설비. 그래서 여기는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 거 맞죠? 요 놈이 어긋납니다. 내부적 구성비를 잘 맞춰라.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치유 가능.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고치지 못할 수도 있죠. 돈 되면 고치겠죠. 그러니까 계량 비용 요거보다는 가치 상승 이게 더 높게 올라가면 고칠 거고 이게 반대가 되면 안 고치겠죠. 여기까지는 실험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이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부 다 돈 얘기니까 위치가 어쩌고저쩌고 자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건물 제대로 쓸만하게 지어라. 건물 자체만. 그 다음에 경제적은 자리 잘 잡아라. 새 거 한 거가 아니라 주변과 잘 어우러져라. 위치가 어쩌고 그 다음에 주변과 잘 조화가 되고 또는 용도 지역, 용도가 어쩌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전부 다 적합의 원칙에 맞냐 안 맞냐 요거죠. 그래서 여기는 100%점이니까 치유 100%다 불가능. 고칠 수 없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술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치유 가능한 감가와 치유 불가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여기 안 되니까. 이건 100% 치유 불가능이니까 좀 구별하시자는 얘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래서 요 지문이 어디 갔냐면은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그걸 먼저 보고 갈까요? 뒤에 보시면 이제 그게 몇 번이냐면은 18번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18번이 감가에 대한 얘기인데 경제적 감가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문제 푸실 때는 항상 박스 안을 전부 다 골라놓고 푸시면 시간이 2배, 3배 걸립니다. 하나 보고 체크하시면 돼요. 거기는 지금 지문이 8개 나왔지만 딱 2개만 정확히 찾으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맨 처음에 기억번, 자연적이면서 노후화, 시간이 흘러가면 노화된 거 맞죠? 그거는 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죠? 그럼 기억 뺍시다. 5번 아닙니다, 일단. 기억 들어갔으니까. 4번 아닙니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성 세태. 이게 바로 경제적이요. 시장성이 어쩌고, 지역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니까. 그러면 기억은 빠지고 니은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답 벌써 나왔습니다. 이렇게 쉬운 게 개론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과 부지. 이거는, 그죠? 이거는 뭡니까? 기술적 감가. 다시 말하면 기능적 감가 떨어진 거죠. 구성 요소가 잘못됐다는 얘기. 새 거 한 거가 아니라 잘못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연약지방인데 고층 건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기능적이에요. 세 번째, 형식의 구식화. 역시 기능적. 그 다음에 설비 부족, 기능적.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인근지역 세태, 인근지역. 지역 얘기라고 보니까 자리 얘기잖아요. 위치. 그러니까 지역 얘기, 자리 얘기, 환경 얘기, 외부적 나오면 전부 다 경제적이니까 부동산 관계를 찾으면 되잖아요. 답은 나왔지만요. 그 다음에 대상보다 주변 환경, 또 환경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사용으로서 마멸 파손, 그거는 그죠, 물리적. 사용에 따라서 닳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닳아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보다 물리적. 그 다음에 써먹기가 좀 불편하면 그때는 기능적. 비효율적이니까. 이거 고르는 문제. 이게 너무 쉬운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다 이제 법률적도 있겠죠. 이거는 금방 되니까. 그래서 요쪽, 그냥 두 개 요렇게 식으로 잘 연결합니다. 이게 주로 경제적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 두 개를 잘 엮어서 문제 내는 게 대부분 얘기입니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기능적은 제대로 지어라. 그 다음에 경제적은 자리 잘 잡아라. 딱 한마디로. 주변과 환경과 위치와 용도 지역. 그런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애들요. 그래서 감가 찾는 문제가 첫 번째요. 감가 요인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가 수정 방법. 이제 수정합시다. 자, 수정할 때는 크게 봤을 때 직접법하고 간접법.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직접법이 있습니다. 직접법 안에 들어가면 또 종류가 뭐가 있냐면 내용연수.
주어진 연수에 따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용 요소 안에 들어가면 또 맨 첫 번째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크게 봤을 때 내용 요소라는 것은 첫 번째가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이라면 액수가 정했다는 얘기죠. 정액법. 우리 요금제 부패 가면 정액 요금제 있죠. 똑같이 일정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일단 써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률법. 그 다음 정률법이란 말은 일정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이요.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요. 내용 요소 따지면 일단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찰감가법. 여기는 주어진 연수에 따라 해결하는데 관찰감가법 직접 가서 관찰하고요. 그 다음 감가를 정한대요. 이게 관찰감가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구성 분해법 또는 분해법. 감가 요인별로 전부 다 분해, 전부 다 쪼개가 가는 방법이요. 분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직접법이요. 일단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간접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접법에서 두 번째는 이제 간접법이요. 간접법은 종류가 또 두 가지죠. 여기는 시장 추출법하고 임대료 손실 환원법. 직접법 있고 두 번째는 간접법이 있는데 간접법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시장 추출법. 시장에서 내 거보다 비싼 사례를 골라가지고 그 요인을 고르는 방법이요. 시장 추출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요. 이렇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종류 정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액법이 있습니다. 정률법이 있습니다. 상환기금법. 그 다음에 관찰강업법, 분해법, 시장 추출법, 임대료 손실 환원법. 요 종류는 좀 맨 처음에 나오는 문제가. 요 문제가 몇 번이냐면 그게 바로 13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13번. 그러니까 감가에서는 수정 방법에는 크게 봤을 때 직접 간접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내용료 수라는 방법은 세 가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그러니까 그 13번이 짤막한데 왜 중요 표시가 붙었을까요? 어려워서 중요 표시 아니라니까요. 자주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재 보시면 중요 표시가 붙은 것은 내용이 좀 깊은 것도 있지만은 어려워서 중요 표시가 아니라 틀리기 쉽고 자주 빈출 나오니까 주의하시라는 얘기. 그 정도로 좀 아실 필요가 있죠. 거기 보니까 네 번째 부채 감당법은 환원율 구하는 방법입니다. 저 뒤에 가면요. 수익 방식 가면은 환원율 구할 때 다섯 가지 방법이 있었죠. 조성법, 시장, 그 다음에 시장 추출법, 그 다음에 이자율 결합법, 그 다음에 저당지 반환법, 엘루드법,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 총 다섯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네 번째는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니라 그죠. 수익 방식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 정도는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제목은 먼저 이해합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정액법, 정률법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액법이라는 액수가 어쩌니까 정해졌죠. 정액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액법은 총 감가액을 n분의 1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건물에 대해서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50년째 내용 요소가 50년이래요. 그러면은 총 감가액을 내용 요소 나눠서 따지는 문제. 그럼 100억을 50으로 나누니까 1년마다 얼마겠습니까? 2억이죠. 매번 똑같이 2억이 떨어지겠죠. 매번 똑같으니까 균등삼각법이죠. 또는 나눗셈이니까 평균이죠. 평균삼각법. 그러니까 정액법은 총 감가액을 내용 요소 나누어서 따지는 방법. 그러니까 주로 정액법은 내용 요소가 긴 건물을 씁니다. 그러면서 매년 일정하게 감가는 전제하에 총 감가액을 내용 요소로 나눠서 따지는 방법을 정액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균등삼각법이라고 합니다. 매년 어쩌니까 2억씩 똑같이 떨어지니까 매년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균등삼각법 또는 아니면 평균삼각법. 그래서 균등삼각법이요. 우리 삼각이란 말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균등한이 없어집니다. 균등삼각법 아니면 또는 평균삼각법. 말뜻이. 그러니까 정액이란 말, 요 말을 해석하면은 액수가 매년 똑같아. 해년마다 똑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체 총 감가액을 전체 내용 요수로 n분의 1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액수가 똑같이 떨어지니까 균등하게 떨어집니다. 일단요. 두 번째는 직선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직선법이란 말은 감가 누계액이 경과점수의 정비례에서 점이니까 올라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 이번에 직선법은 해년마다 2억씩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1년에 2억이면 2년 얼마겠어? 4억이겠죠. 그 다음에 6억이겠죠. 그 2억, 4억, 6억, 8억이 똑같이 올라가니까 이 기울기가 일정하겠죠. 이걸 직선법. 그러니까 감가 누계액이 경과점수 똑같이 올라가서 그저 직선이라고 하는 직선법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요. 그러니까 요 말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별다른 말은 이게 왜 얼른 우리한테 안 들어오냐면 생전 처음 듣는 말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냥 흘려듣잖아 사실은요. 내 거 아닌 것처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내용 연수라는 말은 주어진 연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눗셈, 곱셈 하는 거 사실은요. 나눗셈 한다는 게 정액법은 나눗셈이에요.
전체를 n분의 1. 전체 감가액을 내용요소 나눠서 따지면 이제 나누기 때문에 항상 액수가 같아야 틀려져. 매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매년 똑같이 빠집니다. 매년 똑같이 빠집니다. 말이 유아티가죠. 그래서 균등하니 빠진대요. 빠진단 말 유아티가죠. 삼각대인데요. 균등삼각법. 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빠진다. 그래서 해보니까 또 감가액을 전부 다 더하면 매년 어쩌면 일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감가 누계액이 경관요소 어쩌니까 2년, 4년 똑같이 올라가니까 직선법 말뜻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 이제 유리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미삼각 잔액에다 일정률을 곱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원칙적으로 정액법은 내용요소가 긴 건물을 주로 쓰는 거고 정률법은 내용요소 좀 짧은 기계라든가 동산 쓰는 게 원칙이에요. 두 개를 같이 비교합시다. 만일에 전체 총감가에 1,000만 원 있다고 가정하자고 예를 들어서요.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용요소를 5년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정액법 같으면은 1,000만 원 나누기 어쩌니까 여기 1,000만 원 나누기 5였으니까 해년마다 어쩌니까 200씩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해년마다 200 떨어집니다. 똑같이. 그래서 액수가 똑같으니까 균등삼각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정액법은 계산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한 번만 따면 되니까.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상이 너무 쉽죠.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정률법은 이게 아니에요. 정률법은 요놈에다가 즉 남아있는 삼각액에다가 미삼각 잔액에다가 유를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 같으면 하나도 안 없었으니까 1,000만 원 곱하기 0.4. 그래서 요게 정률이요. 매번 40%씩 빠진대요. 그럼 곱하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400만 원 나오겠죠. 일단. 그 다음에 1,000만 원에 400만 원 빠졌으니까 남아있는 삼각액은 이제 미삼각액은 600만 원 남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가 이제 여기는 400만 원 일단 나왔어요. 일단 처음에는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400 일단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1000에 400 빼니까 그러면 600 남았겠죠. 난 그 곱하기 또 어차피 0.4 하니까. 요 유리 여기도 0.4 계속 요리 똑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 다 율은 똑같은데 정액법은 총액의 일정률이에요. 정률법은 미삼각 잔액의 일정률. 차이점이. 그러면 6, 4, 24니까 이번에 얼마나입니까? 240만 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600에서 240 빼니까 이제는 300, 그 다음에 60만 원 나오겠죠. 360 곱하기 또 0.4입니다. 그러보자면 여기는 144가 나와요. 숫자를 쓴 이유가 처음에는 400이죠. 240이죠. 144죠. 점점 조금씩 빠집니다. 근데 점점 조금씩 빠집니다. 또 말이 유아티가죠. 점점 조금씩 빠진다. 그 말을 체감삼각법이라고 그래요. 말을 점점 느리게 체감이잖아요. 말을 고치는 거예요. 여기는 똑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빠지니까 저기요. 정액법 균등하게. 여기는 처음에는 400만 원, 240, 144. 점점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점점 조금씩 빠집니다. 그 말을 고쳐서 체감삼각법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나 부친이나 춘부장이나 같은 얘기 아니요? 똑같은 말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체감삼각법 균등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체감이란 말이 어쩌면 점점 느리게 감한다니까. 우리 가감성인데 감 점점 느리게 만다니까. 체감삼각법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더 해봅시다. 아까 정액법은 직선 이렇게 갔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1년은 400만 원, 그 다음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요만큼 빠지고, 그 다음에 어쩌니까 요 정도 빠지고, 점점 어쩌니까 올라가는 액수가, 화살표가 점점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점점 짧아지는 것이야. 여기에 400, 여기 240, 여기에 144, 그 얘기입니다. 점점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조금씩 올라갑니다. 잔고점감법. 혀가 안 돌아간 말이죠. 잔고 쌓이는 높이가 글자 그대로 그죠? 잔고 그 다음에 점감 점점 빨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00만 원, 240, 144 그 다음에 점점 요 속도가 점이니까 느리게 쌓이는 높이가 점점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 말을 잔고점감법. 말만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잔고전감법이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투가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 평소 혀가 또 잘 안 돌아가. 잔고점감법 안 된다니까요. 우리 표현상 말이 어려워요. 이거 평소에 우리 자주 쓰시는 말이죠. 전화 자주 써. 어제도 이 말 떠들고 왔으니까. 어제 똑같은 말 하고 왔습니다. 또 내일 가면 또 하루 종일 또 얘기합니다. 똑같이 떠드니까. 여러 번 반복하니까 저는 좀 이게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내용은 뻔합니다. 대신에 정액법이란 말은 액수가 일정하다. 율이 일정하다. 기본 전제는.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쪽으로 하면 두 개 다 율이 일정해요. 사실은요. 대신에 정액법은 총액 일정률이에요. 여기 100억을 50으로 나누나 100억 곱하기 어쩌면 50분의 1 하나 똑같죠. 그리고 50분의 1이 0.0이죠. 그러니까
둘 다도 율이 일정한데 정액법은 총액의 일정률이에요. 정률법은 미삼각 잔액의 일정률. 차이점 하자면요. 거기까지 안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나오면 조금 문제가 깊어집니다. 대부분 정액법은 요 말밖에 안 나올 거니까 정률법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좀 더 멀리 가자면 정액법, 정률법은 율이 일정합니다. 대신에 정액법은 총액의 일정률, 정률법은 미삼각 잔액의 일정률. 차이점이. 그 다음에 두 가지 공통점 둘 다 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해요. 그러니까 정액법, 정률법의 공통점은 율이 일정하다,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액법의 차이점은 정액법은 총액의 일정률, 정률법은 미삼각 잔액의 일정률. 굳이 구별하자면 그 정도까지 하면 다 대비되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뭐냐면은 요 논리, 요거와 똑같습니다. 상환기법은 원칙은 정액법적인 사고방식인데 그 다음에 뭐까지요? 요놈에다가 복리이자. 그러니까 정액법 플러스 복리이자예요. 이자를 고려하자. 이번엔 무슨 말이냐면은 논리 똑같아요. 약간만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요. 상환기금법은 매년 얼마씩, 자, 200만 원씩 모으자. 여기까지 어쩌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0씩 모으자. 요거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200을 모으더라도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고 보니까 요 1번, 2번은 1회계 정도가 이렇게 했으면은 200을 연초에 모을지, 가운데 모을지, 끝에 모을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단 모으는 데만 정신이 있죠. 근데 세 번째는 기왕이면 연초에 모을 필요 없이 연말까지만 200 모아두면 되잖아요. 상가액을. 그러면은 연말까지 일정의 맥수를 만들게 해서 연초에 얼마를 적금을 넣어두면 되겠죠. 그게 바로 감책인계수예요. 우리 감책인계수는 미래 일정액을 만들게 연초에 얼마를 집어넣을 건가 그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감책인계수 똑같은 말이 또 상환기금계수죠. 똑같은 얘기요. 그 말은 연말에 가서 200을 만들자. 그런데 200을 만들기 위해서 연초에는 분명히 적금을 넣을 건데 200보다 더 많이 넣을까 적게 넣을까? 그래야 정상. 왜? 1년 동안 이자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만일에 요 200을 만들기 위해서 연초에 180을 지났다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요 녀석 이자를 20만 원 분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액수가 180은 정확히 아닐 겁니다. 10% 계산하더라도 아마 180만 2, 3 정도 될 건데 그거는 중요한 말이 못 돼요. 원리만. 그러니까 연말에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연초에 요 놈을 집어넣고 요거 이자 붙으면 요렇게 하면 200만 원 드는 건 맞잖아요. 요 이자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좀 200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미 모아놨으니까 요 녀석 이자를 하면 이 정도 부를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자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20만 원 분다면 이번에 연말에 얼마 되면 됩니까? 180만 되면 되겠죠. 그럼 연말에 180 만들기 위해서 연초에는 180보다도 분명히 더 적게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게 160인지 165인지 170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의미 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상환기금법은 계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찍으세요. 안 냅니다. 낼 수가 없어요. 내지 않으니까. 다른 말을 낼 거니까. 그래서 만일에 연초에 160을 넣었다고 하자고요. 분명한 사실 이거보다 많을까 적을까요? 왜? 복리이자가 있으니까. 분명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만 원 적은지 18만 원 적은지 17만 원 9천 원 적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그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놈도 또 이자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가 또 20만 원 분다 가져가자고 그러면 또 40만 원 만들어주면 요렇게 또 200 되죠. 그 다음에 또 200 만들면 되죠. 그런데 지금 200, 400 모아놨으니까 그러면 또 요 모은 녀석이 복리니까 또 이자 부를 거 아니에요. 그걸 한 40만 원 분다 가져가자고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40 뺐으니까 연말에 얼마 되면 됩니까? 160만 모으면 되겠죠. 그럼 160 만들기 위해서 연초는 분명한 사실은 160보다 더 적게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게 157인지 150인지 몰라요. 얼제가 숫자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140으로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 수칙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만 지금. 그럼 분명히 요놈하고 또 여기 이자 풀어서 한 20만 더 가져가자고요. 그러면 요 이자하고 더하면 전부 다 액수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럼 왜 쓰고 있냐면은 자, 세 개를 한번 따져봐요. 여기는 지금 감가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600만 원 나왔죠. 여기는 감가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더해줘 보세요. 그러면 784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세 개 다 더하니까 요리 되니까 480 나왔죠. 일단. 그러면은 여기 나왔다니 이제 거꾸로 저쪽에 가면은 그러니까 복선가격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선가격은 그죠. 제조론가 요놈에서요. 빼기 감가이겠죠. 그러면 감가 요거 빼고 나면 여기가 600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 나올까요? 여기를 1000만 넣고 봤었을 때 400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 감가격은 복선가격은 400 나올 거고 여기는요. 그 다음에 216만 나올 거고 여기는 그러면 520 나오겠죠. 일단. 그러면은 논리가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상환기금법을 하면은 정액법에 비해서 감가액은 적어지고 복선가액은 커집니다. 그럼 두 개 차이가 얼마나 왔습니까? 120만 원 차이 나죠?
여기도 400인데 520에 120 차이 나죠. 그 120이 어디 갔습니까? 요거죠. 요거 보니까 20도 하고 40, 60이니까 딱 120 나오죠. 지금 요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두 가지 정액법과 정일법은 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녀석은 어쩝니까? 이자가 아주 중요해요. 이자가. 그렇기 때문에 상환기금법은 그것도 복리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비교하자면은 상환기금법 분명히 정액법과 똑같은 논리인데 정액법에 비해서 감가액은 적어져요. 그죠? 정액법 600 나왔는데 480이니까 분명히 적어졌죠. 근데 복선가격은 더 커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자 때문에. 그래서 상환기금법으로 평가하면 정액법에 비해서 그죠? 복선가격이 과대평가되기 쉽다는 얘기죠. 보다 더 커지기 쉽다는 얘기.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전부예요. 다시.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말뜻만 이해하시다니까. 요것만. 요 수치는 좀 이따 할 거니까. 그래서 정액법은 균등삼각법입니다. 직선법 이 말을 이해하셨을 거니까. 그 다음에 체감삼각법이고 잔고정가법입니다. 쌓이는 높이가 점점 느리게 올라갑니다. 직역하자면.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곡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의 기울기가 어쩝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각각 어쩝니까? 요 기울기가 점점 급해집니까? 완만해집니까? 요거 완만해지는 거. 요걸 점감. 급해지면 체증. 맞죠? 점증이라 말쓰니까.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이자를 고려하는데 요거는 이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정액법과 똑같은 논리인데 정액법에 비해서 감가액은 적게 빠지고 이자만큼 그 다음에 복선가격은 이자만큼 커진다는 얘기. 과대평가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만. 이거 하면 다 됐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내용 요소는 것 전부 다 이거는 이론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이거는 이론적이고 계산적이요. 전부 다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나온다면 주로 또 뭘 내겠습니까? 거의 99.9%는 요거 냅니다. 요거는 훨씬 더 쉬워요. 요건 안 나올 거니까. 전부 다 요쪽만 보자고. 정액법을 냅니다. 이건 좀 이따 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내용 요소라는 것은 전부 다 연수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덧선 뺄선 하는 겁니다. 근데 관찰가법은 직접 가서 보고 감가를 정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가법 맨 첫 번째는 사실적이죠. 사실적이고 또는 실제적이죠. 가서 보니까. 관찰가법은 직접 관찰하고 감가를 정하니까. 그럼 내용 연수는 가서 보고요, 안 보고요? 안 보고 서류만 보고 계산해. 그러니까 조금 이론적 계산적. 말 되죠? 그런데 관찰가법은 직접 가서 관찰하고 보니까. 요즘은 아마 애들 그런 거 없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쯤에 그때는 국민학교 때 관찰일 있었죠. 식물 채집 있었고. 그거 하지 않으셨는가? 고구마 해놓고 좀 키우고 매일 그 일기 쓰고. 그러고 보니까 같은 세대네요. 맞잖아요. 같이? 아니, 같이 뭘 그래. 금시 오면요? 네. 금시가 갔어? 그 다음에, 사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어쩌니까 실제적 보고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고하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보고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특성이 잘 반영되겠죠. 위에는 보고하니까 안 보고하니까, 안 보고하니까 그 물건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근데 아래쪽은 가서 보고하니까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 물건 직접 보고하니까 자세하고 꼼꼼하고 그 부동산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장점이 있겠죠. 보고하니까. 맞죠? 근데 보고할 때도 보이는 데만 잘합니다. 여기 기둥 속에 지금 철근 제대로 들어갔는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쩌니까 자세하고 개별성성. 그런 개별적 특성은 어쩌면 이걸 잘 반영하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안 보이는 데는 하자를 놓치기가 쉽다. 보이는 데만 잘하니까. 보고하니까. 맞죠? 보고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하기 때문에 보이는 데는 아주 어쩌면 개별적으로 잘 나타내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안 보이는 데는 놓치기 쉽다. 맞잖아요. 안 보이는 데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같이 볼까 틀게 볼까? 약간 눈이 다를 거 아닙니까? 주관성 또는 평가사의 경험, 능력, 노하우 이런 게 많이 좌우되겠죠. 직관력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주관성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직관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가미되기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점은 어쩌니까 잘 반영하는데 안 좋은 점은 평가사의 주관에 사려서 쉽다. 그 다음에 안 보이 놓치기 쉽다. 그 다음에 요것도 어쩌니까 요런 애들은 정액법 다 똑같이 1년 후에 10년 후에 감가 얼마 그 다음에 20년 뒤에 얼마 정확하게 계산은 나오니까. 근데 요거는 5년 뒤에치는 알 수 있을까요? 5년 뒤에 다시 와서 봐야 돼. 지금 5년 뒤에 모릅니다. 그때밖에 모르니까. 말 되죠?
그러니까 요 녀석들은 정형외과 같으면 5년 뒤에 감가 얼마, 10년 뒤에 얼마, 50년 뒤에 얼마 정확히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놈은 5년 뒤에, 10년 뒤에 알까요, 모를까요? 다시 와서 그때 봐야 돼.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는 절대로 간접법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간접법 없어요. 이건 절대로 간접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보는 게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순위 관찰 감가법은 직접법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법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간접법이 없어요. 내가 봐야 되니까. 요거는 간접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 이해하신 거죠? 말을 이해하자고요. 반드시 와서 봐야 되잖아요. 남의 말 들은 것은 간접이 안 된다니까. 내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접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흔히 어쩝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상 또 뭐 그런 말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간접법을 원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간접법 자체가 내가 보는 게 관찰이지 남 보는 게 관찰이 아니잖아요. 간접법이 성립이 안 돼요. 말 의미 자체가. 논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을 조근조근 새겨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전부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분해법이란 말은 우리 분해란 말은 나눈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 분해법이란 말은 감가 요인별로 쪼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으면은 기술적 전부 다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쪼개는데 딱 건물 보고 감가 기술적 몇, 경제적 몇 나오죠? 안 돼요. 일단 분해가 어려워요. 또 분해하더라도 정확히 안 쪼개기 때문에 이중감가 더블로죠. 두 번, 세 번 감가되기 쉽죠. 이중감가 딱 하나만. 여기는 이중감가되기가 쉽습니다. 요것만. 요거 정리하시죠. 요렇게. 요게 사실 전부요. 요 안에 들어있는 말은. 자,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어디 갔냐면은 지금요. 15번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15번. 그 다음에 385, 15번이 감가수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찰감가법은 평가사 주관에 좌우될 수 있으며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것은 못 본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관찰감가법 평가사 주관이 개입된다. 뭐 그다음 외부에서 관찰해도 안 된다. 이걸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관찰감가 무슨 말이죠? 그 말만 이해하자고요. 가서 직접 가서 보고하는 것을 관찰감가법이 한대요. 그것도 정확하게 뚫어질 처럼 맞죠? 자세히 보고하는 것이 관찰감가법으로 한대요. 맞죠? 그럼 가서 보고하니까 보이는 데는 잘하겠다. 맞죠? 그러면 안 보이는 데는 못하겠다. 맞잖아요. 또 볼 때도 어쩌니까 보는 사람마다 약간이 어쩌니까 똑같이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하자가 있는데 A 평가사는 한 15% 감가인데 B라는 사람은 17%인데 C라는 사람은 아니야 20%야. 이렇게 보지 않을까? 딱 정해질 룰이 없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주관에서 할 수 있는 싶을 거다. 또 그래도 관찰감법은 주관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여러 번 본 사람이 다를까요? 초짜가 다를까요? 그게 경험, 능력, 직관력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 번 본 사람 다를 거 아닙니까? 논리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요 말을 지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슨 말이죠? 관찰이라는 말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제 과목은 항상 제목이에요. 제목만 잘 새겨놓으면 방향도 나오니까. 그래서 관찰감법은 어떻게 합니다? 직접 자세히 보고합니다. 자, 가서 보고하니까 어쩌니까 물건을 보고하니까 물건마다 성질이 잘 반영되겠죠. 개별 특성이 잘 반영될 거다.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안 보고 덧셈 뺄셈 하니까 그러니까 물건의 개별성이 잘 반영이 돼야 한대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요렇게 섞었으면 어쩝니까? 요 녀석하고 두 개 섞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론과 실무가 겸비되니까 얼마나 좋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녀석은 요걸로 하고 어떤 요거 할까요? 그 다음 얘기가. 내용 요소는 시간 얘기 때문에 요 녀석을 어쩌니까 물리적 감가는 내용 요소 하는 게 맞겠네. 내용 요소 시간이니까 연수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능적하고 요건 어쩌 기능적 구조니까 모양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은 가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 구조가 어쩐지 집구 어쩐지 접근성 좋은지 나쁜지 서류만 보고 잘 알기 쉽죠.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정확도가 감가 수행의 정확도가 높아질 겁니다. 맞죠?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도 하니까. 그럼 어떤 것은 요거하고 어떤 건 요거 하겠는가? 이것도 연수니까 시간이니까 요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 요인은 그죠? 내용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맞죠? 논리가. 그 다음에 기능적하고 경제적은 구조 얘기고 그 다음 환경 얘기니까 시간하고 계산이 안 되고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능적하고 경제적은 관찰각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요렇게 합치는데 요렇게 세 개를 다 합치는 것은 아니죠. 지난 모의고사 요거 나왔잖아. 세 개를 다 합친다. 요건 안 돼요. 성질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내용연수하고 관찰각법 더해서 쓸 수가 있는데 내용연수, 관찰각법, 분해법 세 개를 다 더하는 것은 짬뽕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지난번 모의고사 요집은 나왔었죠. 세 개를 다 쓴다. 기억 못하시면 그 집은 틀렸다는 소리죠. 맞았으면 그 집은 금방 아실 건데 세 개 다 못 써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분해법이라는 것은 내구성 분해법이라는 것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이렇게 전부 다 세분의 감각을 지정하고 합산한대요. 분해한대요. 우리 인수분해, 시계 분해, 기계 분해, 분해 나눈다는 얘기죠. 쪼개서 한대요. 근데 단점은 쪼개기 쉬울까 어려울까? 그 다음에 더하더라도 막 더해지니까 이중감가 되기 쉽다는 얘기.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분해란 말만 하면 금방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분해법은 내구성은 가장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상세한 법인데 그 다음에는 뭐 연수명법 있고 그 다음에는 보자면 시장수법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가법은 유사한 거래사. 관찰가법 유사한 거. 유사하게 나오면 어쩌니까 비싼 거냐 시장 추출법이에요. 시장 추출법 뭐겠습니까? 시장에서 골라서 하는 거. 그러니까 내 것하고 비싼 부동산 감가 얼마니까 내 것도 얼마쯤. 그게 시장 추출법이에요. 관찰하면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음흉한 지금 나왔어요.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유사한 거래 사례 감가수익을 파악해서 보세요. 유사한 거래 사례. 그러니까 지금 비교방식 쓰는 방법이죠. 시장 추출법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자료가 풍부하고 의미 없어. 그래서 거기는 네 번째는 관찰 감가법이 아니라 시장 추출법. 다섯 번째, 인들 소식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맨 먼저 감가에서는 요 종류 어쩝니까? 일단 요런 종류가 있다면 요걸 먼저 정리합시다. 모양만 지금 저는 겁니다. 내용 요소가 있고 관찰 감가법 있고 분해법 있고 시장 추출법, 인도소식 환원법 있다. 일단 근데 머리가. 그 다음 내용 요소 안에 가면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법 있다. 그래서 일단 제목 여기까지 요 정도만 하면 우리 다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니까. 그럼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사실 말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목적으로 정하자고요. 이게 전부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째 왼쪽에 14번.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끝났으니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이제 요거 하시면 되죠. 감가수정. 자, 그래도 감가수정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감가수정과 상각을 비교할 때는 거기도 요약점 봐보세요. 거기도 엄청나게 길게 써져 있죠. 근데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가상각이요. 감가상각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감가수정이요. 요 두 가지는 감가상각 또는 감가수정은 일단은 비슷비슷한데 첫 번째요. 맨 먼저 첫 번째 목적이 틀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목적. 그러니까 감가상각에서 목적하고 그 다음에 감가수정에서 목적은 어쩌니까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은 들어가는 돈이 얼마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정확하니 비용배분. 그러니까 비용배분이요. 원가회수요.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걸 찾아오는 목적. 원가회수 기간별 손익.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기계를 차렸습니다. 자, 10억짜리 기계를 10대를 차리고요. 자, 1번부터요. 자, 1번. 요 기계가 10억짜리인데 1번부터 10번까지요. 자, 10번까지 10대 100억을 들여서 지금 기계를 10대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 요소가 2017년 오늘 7월 18일인가요? 오늘 18일 맞아요? 여기서부터 10년 동안 그럼 2027년 7월 18일까지요. 10년 동안 기계를 쓸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원전도 110V입니다. 요런데 오늘 지금 7월 18일 날 지금 10시에 기공식을 합니다. 지금 10시 35분이니까 35분에 기공식을 합니다. 자, 스위치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자동을 110이 아니라 220을 잘못 연결해서 스위치 올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우당탕탕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쪽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내가 얼마 들어갔으니 그 돈을 찾아오는 기간별 배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쪽은 지금 어쩌니까 불과 스위치 올리는 순간 1분만에 전부 다 고장 났을 거 아니에요. 망가졌죠. 그래도 감가상각에서는 지금 99.99% 남아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체 중에서 하루도 아직 안 지났으니까. 정확히 따져볼까요? 3652분의 1이 지났습니다. 10년은 3652일이죠. 6년 2년 있으니까 29일짜리 두 번 있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3652분의 1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그 기계가 나한테 얼마를 돈 벌어줄까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들어갔으니까 그 돈을 기간 내에 찾아오는 게 목적이요. 비용 배분 원가회수 기간별 손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적정가격이요.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 따지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같으면은 지금 오늘 수익률이 저보다 망가졌거든요. 그래도 100억 중이었습니까? 99억 9천만 원 아직 남아있어. 하루도 아직 안 지났으니까. 근데 이쪽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고철값이요. 감가수익이죠. 고철값.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이라니까요. 감가상각은 들어간 돈을 일정 기간에 찾아오는 게 목적이요.
그 물건이 나한테 앞으로 장래성이 얼마가 있고 돈 얼마나 벌어줄까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마니까 그거를 기간 내 찾아오고 기간별 배분이고 기간별 횟수 그거밖에 안 돼요. 감가상각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니까 경관연수요. 지나간 연수 중심. 경관연수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쩌겠습니까? 보존연수요. 앞으로 써볼 연수. 보존연수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장래 어쩌니까 보존연수 요걸 따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는 2027년 7월 19일 됐습니다. 그럼 10년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10번까지 기계가 단 한 번도 고장이 안 나고 지금도 잘 돌아간대요. 그러면 왼쪽은 가치를 얼마로 볼까요? 제로로 봐요. 왜? 10년 다 지났으니까 들어간 100억 다 회수가 됐다는 얘기요. 그런데 오른쪽은 얼마로 보겠어요? 아직도 잘 돌아가니까 값어치가 꽤 있을 겁니다. 만일에 2018년요. 2018년 그 다음에 7월 18일 1년 지났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볼까요? 90% 남았다. 10년 가운데 1년 지났으니까 10% 회수가 됐다는 얘기죠. 기간별로 쪼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요거잖아요. 요 두 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그게 얼마나 앞으로 값어치가 있는 거 이거 따진 것이 아니라 얼마 들어갔으니까 그거를 그 기간 내에 찾아오는 게 목적. 기간별 비용 배분이고 기간별 손익파악이고 기간별 비용 회수 목적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앞으로 나올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경관연수라 말하는 것은 장래 보존연수입니다. 앞으로 써먹을 연수. 말뜻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거는 감가상각에서는 물리적 내용연수요. 내용연수가 물리적 내용연수입니다. 물리적 내용연수 요걸 따져요. 그러면 여기는 뭐 따지겠습니까? 여기는 경제적 내용연수요. 그리고 여기는 주로 경제적 성이 추가되고 물리적도 가미가 돼요. 여기는 절대로 경제적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로 경제적 내용연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말뜻만, 제일 중요한 키워드 일단 요거 먼저 이해하시라고. 요거 두 가지. 요것만 먼저 이해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감가상각은 조달원가, 생산원가, 취득원가, 취득가격. 그래서 취득가격 아니면 조달원가, 취득가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달원가, 생산원가 같습니다. 요 중심이고 여기는 제조달원가, 제취득원가, 제조달, 제생산. 저기 제조달 빼는 거 맞죠? 제조달원가 빼기 감가 두 개였으니까. 여기는 취득가격 아니면 조달원가, 생산원가 요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제조달원가 또는 아니면 제생산원가 요 중심. 그러니까 초점이 약간 틀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오른쪽은 관찰감가법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기는 관찰감가법이요. 이걸 어쩌니까 인정을 안 해요. 요걸 인정 안 한다는 얘기는 와서 나온다 안 나온다? 서류만 보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걸 안 한다는 소리는 현장에 나와서 물건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서류만 보고 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어쩌니까 반드시 관찰감법 인정을 합니까? 합니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와서 봐야 돼. 감정평가서. 공인회계사는 현장에 안 나오고 서류만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 평가사는 현장에 나와서 지금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보고 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류만 보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없어도 할까요? 못 할까요? 서류에만 올라가 있으면 없는 것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 서류의 계상, 서류에 올라만 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존하지 않는 것. 지금 현장에 어쩌니까 없습니다. 현존하지 않습니다. 안 한 것도 어쩌니까 평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할 수 있죠. 현장이 없더라도 고장났더라도 어쩌니까 서류에 있기만 하면 얼마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는 물건도 얼마든지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뭔가 잘못됐죠. 여기는 반드시 어쩌니까 현존하는 것만요. 현장에 와서 봐서 현존하는 것만 어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한번 이해해보자고. 관찰감을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관찰감을 인정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관찰감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보고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럼 안 보고 한다는 얘기는 현장에 안 보고 뭐만 서류만 보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현장이 없어도 어쩌니까 할까 안 할까요? 서류만 있다면. 여기는 어쩌면 반드시 인정을 하니까 현장에 나와야 되니까 현존한 물건만 하는 거 맞겠죠. 논리가 말듯이.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어쩌니까 전부 다 기간별로 쪼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존가치 비율을 잔가율이라고 그래요. 잔가율. 잔존가치 비율. 그러니까 잔존가치 비율, 남아있는 잔존가치 비율요. 이걸 잔가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잔가율이 전부 다 일정할까요? 다를까요? 그죠? 계산적으로 쪼개니까. 어떤 기계도 5년 지났다고 하면 전부 다 50% 남았다. 기간별 손익이니까. 기간별이니까. 예를 들어 10년짜리 기계 전부 다 7년 지났으면 전부 다 70% 빠지고 30% 남았다. 잔가율이 일정하다는 말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암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요 말을 이해하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감가상각에서는 잔가율이 일정하다, 개별적이다, 이걸 외우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그 말 뜻만 아시려니까 말을 연결해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어쩌면 잔가율이 일정할까 다를까요? 와서 보자고요. 잔가율이 전부 다 개별적이죠. 인감도 떨어지고 땡감도 떨어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잔가율이 전부 다 개별적. 당연히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쩌니까 안 보고 합니다. 없어도 합니다. 다 똑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어쩌면 잘 반영이 돼야 한대요. 또 이렇게 똑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평가사가 어쩌니까 이 방식으로 한다면은 주관성 개입이 거의 없죠.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약간의 객관성 측면 어쩌니까 조금 높은 것은 맞아요. 약간의. 그러니까 누가 계산하더라도 10년짜리 5년 전에 전부 다 50%다. 다 똑같이 나오니까 약간 객관적, 평가사 주관이 거의 안 들어가서 맞아요. 약간 객관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다. 근데 대신 여기는 약간의 어쩌니까 주관성에 들어가기가 쉽겠죠. 왜? 와서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똑같이 볼까 안 볼까? 약간 다르게 볼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고장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장나는 기회가 있다면 평가사마다 10% 빠졌다. 어떤 사람은 아니 한 20%야. 어떤 사람은 아니 한 15%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관찰이기 때문에 평가사점이니까 아까 주관성이 어쩌니까 조금 개입되기 쉽지 않을까요?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좋은 점은 여기는 시장성이 잘 반영이 되어야 한대요. 시장성 잘 반영 안 되죠. 왜? 없는 것도 지금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요 방식으로 하면은 그죠? 110을 200을 연결해서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 다 망가졌죠. 그래도 얼마나 썼어요? 99.99% 남았죠. 이미 고장난 건데 99% 남았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시장성 반영 안 되고 여기는 시장성 반영이 어쩌니까 상당히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죠? 삼각자산 오로지 어쩌니까 삼각자산만.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삼각자산만 됩니다. 토지는 안 됩니다. 비삼각은 안 돼요. 여기는 그런데 비삼각도 됩니까 안 됩니까? 비삼각까지요. 자산도 얼마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키는 뭡니까? 요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요겁니다. 요 두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목적하고 관찰하고 인정하는 거 하는 거 요것만. 그러니까 논리는 간단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잖아요. 요놈 이해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인정 안 한다 한다. 요 두 가지만. 요 두 개에서 말 다 만들 거니까. 자, 읽어볼게요. 자, 13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 평가는 제조원가. 오, 나왔네요. 회계목적은 아까 뭡니까? 이거 회계목적 감가상각이요. 여기는 취득가격, 여기는 제조원가. 됐죠? 그러니까 평가에서는 감가수정, 회계학에서는 감가상각. 그래서 기업 세무액이라는 말 썼잖아요, 제가요. 자, 두 번째. 평가에서 감가수정은 대상부 시장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대상부동산의 제도원가는 물리적 내용수. 틀렸잖아요. 평가에서 감가수정은 물리적 내용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 2번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평가는 기업에게 쓰는 법률과 규정에 상관없이 실질적 가치하락을 추계하여서 추정할 때 과거 경과를 장래 보존연수. 평가에서는 주로 뭘 씁니다? 장래 보존연수. 요거 나오네요. 평가는. 근데 기업 세무에게는 경과년 중심이다. 그러니까 기업 세무에게서는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갔으니까 그 기간 동안 돈을 찾아오는 게 목적이라니까. 자, 100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찾아오는 게 목적. 그러니까 원가 해수고 비용 배분이고 기간별 손익이에요. 그러니까 연수만 지나가면 돼요. 근데 감정평가에서 감가수정은 그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만큼 돈 벌어줄까? 차이점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평가에서 감가수정은 제도가 기초로 적정 가치와 산정. 감정평가에서 감가수정은 제도가 기초로 적정 가격. 그 물건의 진짜 값어치가 얼마냐. 그런데 감가상각에서는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 또는 비용 배분. 그게 얼마나 써먹을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업 세무에게서는 얼마 들어갔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찾아오는 게 목적이지 그 물건이 나한테 얼마나 돈 벌어주고 얼마나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정평가는 대상부동 자체와는 상관없이 외부적 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치산실분, 경제까지 하면서 관찰과 분해법을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관찰과 인정됩니다. 근데 감가상각에서는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겁니다. 근데 요거에서도 물론 다 알아줬겠지만은 요 목적하고 요 두 개만 알면 말은 다 걸립니다. 여기는 주로 경제적 측면이 많이 되고 여기는 경제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여러 번 나왔는데 요즘은 좀 뜸한데 많이 나온 편은 아니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이제 내용연수, 지금 이쪽 얘기입니다. 요거 한다는 얘기, 요 세 가지요. 자, 보시면은, 가장 옳은 것은 정액법은 대상보다 감가 매년 유리한 일정의 액씩 감가는 가정하에 단순한 내용연수로 나눠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정액법은 건물처럼 내용수가 긴 물건, 그리고 일정하게 감가 전제하에 전체 감가액을 전체로 n분의 1 평분하는 거. 그래서 거기는 유리 아니라 액으로 해야지. 일정 액씩 감가 전제하에 나누셈 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정률법은 대상부동산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 전제하에, 그 다음에 가정하에 매년 감소하는 삼각잔액이죠. 그러니까 아까 미삼각 잔액이 처음엔 1000만원, 그 다음 6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340만원, 216만원,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삼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증가하는 미삼각 잔액이 아니라 감소하는 미삼각 잔액이다. 자, 그 말이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1000만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1년은 어쩌니까 1번 같으면 1000만원 곱하기 그다음에 0.4에서 그러면 자 400 나왔잖아요. 아까요. 이 수치가. 자, 2년은 어쩌니까 또 1000에서 400 빠졌으니까 이제 600 남았겠죠. 곱하기 또 0.4 했죠. 그러면 여기가 240 나왔었죠. 자, 세 번째. 여기는 600에서 빼니까 360 나왔죠. 곱하기 또 0.4 했죠. 그러면 144 나왔잖아요. 그건 점점 하죠. 400만원, 204. 보세요. 처음에는 1000에다가 600에다가 360. 점점 미삼각 잔액이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거기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미삼각 잔액. 그래야 맞죠. 미삼각 잔액이 커질 리는 없잖아. 상식적으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률법은 그 다음 매년 말 상가구 잔존가에 대해서 정률을 고려해서 상가를 구하는 방법이며 매기 상가가 점점 증가할까 감소할까. 또 보세요. 점점 어쩌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체감상각법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액법은 액수가 똑같습니다. 정률법은 점점 액수가 줄어듭니다. 근데 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곱하는 수는 점점 줄어들어야, 그죠? 율은 0.4 똑같으니까. 그리고 액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곱하는 원본도 어쩌니까 줄어들어야지 점점 줄 거 아닙니까? 논리가. 그래서 거기도 증가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삼각이 점점 감소. 그게 체감삼각법 말뜻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애우려고 하는 순간 어쩌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액법이 뭐다? 간단하니 액수는 똑같은데 전체 액수를 n분의 1 하더라. 정률법은 점점 삼각에다가 곱해서 만들더라. 그럼 액수, 그러니까 이 수치를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치를 보여줄 이유가. 요걸 보시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냥 줄어듭니다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숫자를 보여주는 문제예요. 또 요거는 계산을 매번 하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하다는 얘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숫자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액법은 n분의 1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숫자를 보여준 이유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환기금법은 건물의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매도 때 감가 누계액 상당, 그에 대해서 복리계산 이자 상당이에요. 그러니까 복리이자 그 말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정액과 정률법은 이자란 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상환기법은 언제도 이자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답은 네 번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환기금법은 복리율에 대한 축적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가액은 정액보다 커서 그 다음에 적상가 정보다 작을까요? 그럼 상가액은 보다 적어서 그 다음에 적상가격은 크다. 그렇게 나와야 되죠. 아까 보셨을 때게 그죠? 정액법은 아까 감가액이 얼마였어요? 600만 나왔었죠. 아까 봤을 때. 그다음 상환기법은 아까 480 나왔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가 1000만 원이었다면 여기는 복선 가격은 400만 원 나와죠. 1000에서 600 빼니까. 여기는 그러면 그죠? 520 나와. 지금 요 얘기하는 겁니다. 상환기법은 정액법보다 상가격은 큰 것이 아니라 적어지고 상가격은 적어지고 그 다음에 복선 가격은 오히려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그래야 말이 맞지 않아요. 5번 질문 다시 읽어봐요. 거기 5번 보시면은 상환기금법은 어쩌쩌 쭉 갑니다. 그래서 상가액은 그 다음에 정액법 경우보다 커서 큰 것이 작죠. 저기 600인데 480대 작잖아요. 이자만큼 적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정액법하고 상환기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정액법은 이자 생각 안 넣는다. 상환기법은 이자 생각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액법에 비해서 상환기법은 그죠? 상가액은 적고 감가상가액은 어쩌니까 600이 아니라 지금 480이 더 적어졌죠. 이 120만 원 차이가 이자라고 그랬잖아요. 상가액은 적어지고 대신에 복선가격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전체가 1000만 원에서 감가액 600이면 어쩌니까 복선가격 4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520 나왔죠. 그래서 아까 두 개를 비교할 때
정액법에 비해서 상환기법은 감가 누계 즉 상가격은 적어지고 적게 빼니까 복선가격으로 더 커진다는 얘기. 그럼 두 군데가 틀렸죠. 그러니까 상가격은 정액법보다 커서가 아니라 적고 따라 그렇기 때문에 적상가격 즉 복선가격은 정액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커집니다. 그래서 상환기법으로 평가하면은 복선가격이 과대평가되기 쉬워요.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죠. 말뜻이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자 아까 18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좀 쉬신 다음에 20번부터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산수 문제 한번 해봅시다. 20번부터요. 산수 계산 문제 한두 문제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요거잖아요. 요거 구하고 요렇게 구하는데 지금 요거 했고 요거 해서 여기까지 나왔으니 그러면 이제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아. 몇 개 안 된다니까요. 어렵다고 부담 가지면은 더 안 돼요. 아 이거 쉬워요. 요런 것만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하는데 그죠? 내가 하는데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다 되지. 그죠? 마음 먹기 따름이지. 그죠? 좀 쉬어가기 이거 치우지 마세요. 좀 쉬어가겠습니다.